독서의 270페이지. 아, 268페이지. EPR 역설과 답.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일단. 실제로 2017년 9월 부산평가원에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역학과 비고전 논리가 나오는데,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요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EPR 역설 역시 양자역학과 관련된 얘기거든? 그리고 2020년 수능 특강의 철학과 과학의 사고실험에서도 양자역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 건 맞지만, 이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뭐 포돌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로 논쟁을 벌였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논쟁과 관련해서 현재 이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또 발전된 또 다른 과학 분야 같은 것들도 있고, 전기, 전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도 양자역학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 내용, 특히 또 사고실험, 사고실험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거든.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고실험과 양자역학은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지문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별 5개, 별 5개면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6월, 9월 수능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는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봐둬야 돼. 우리가 클리닉에서 잠깐 봤었던 빛과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관련해서도 양자역학 관련이 좀 있거든, 그것도. 그래서 이 지문은 좀 잘 봐뒀으면 좋겠어.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 문제풀이 순서에 맞춰 간다기보다 가를 읽어가면서 문제에서 조금 더 해결될 만한 것들을 바로바로 보면서 가버릴 거야. 나를 읽고 나머지 또 나와 관련해서 해결될 만한 성질들을 보면서 갈 거고, 따로 미리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해결하는 방식. 왜냐하면 지문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잘 따라와봐. 특히 가를 잘 봐, 가를. 가하고 나중에 가를 잘 봐야 돼. 가는 조금 정리를 해나가면서 볼 거야. 그래서 바로 가볼게. EPR 역설은 이를 주장한 생화학자의 이름의 첫 알파벳을 따서 만들어진 명칭인데, 물리량의 측정 문제에 관한 사고실험을 가리킨다. 사고실험이야. 사고실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 실행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실험이야. 이 사고실험을 가리키는데 그게 EPR 역설인데, 1935년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아인슈타인의 이 포돌스키의 P, 로젠의 R, 그래서 EPR이거든. 이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양자역학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이 역설을 발표하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합격성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봐봐. 가의 이 첫 번째 단락은 일단 이론적으로 한 번에 묶이는 게 보여지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이젠베르크의 이것도 엄청나게 나왔어. 수능 지문, 저 EBS 교재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펜하겐 학파가 나왔어. 이러한 논리들의 기반을 둔 양자역학입니다. 이거를 EPR 역설로 비판했다는 얘기거든.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 문제 제기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와 로젠과 같은 학자들과 함께 주장한 그게 EPR 역설이라는 거지. EPR 역설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 누가 이겼느냐? 양자역학 쪽의 이론이 이겼느냐? 아인슈타인 쪽이 이겼느냐? 양자역학 쪽이 이겨. 아인슈타인 쪽이 진 거야.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비판한 사람인데 결국 아인슈타인 패배했어, 이거는. 다른 쪽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여러가지 뭐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지금까지도 적용돼서 정착해 있는,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줬으나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아인슈타인
계산진 거야. 자, 이걸 미리 알고 보라고. 이왕이면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 조금 더 도움 될 테니까 계속 가볼게. 먼저 설명하는 건 이편 역설보다 일단 코펜하겐 학파의 이야기,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 코펜하겐 학파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등으로 전해지는 전자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양자 중첩이라 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자를 관측하는 순간 더 이상 전자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겹친 상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 일단 얘기하죠. 잘 봐.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를 관측하기 전과 전자를 관측한 후의 상태가 이거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전자 자체는 원래부터 여러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중첩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관측 전의 상태는 양자 중첩의 상태. 관측 전의 상태. 그런데 관측을 한 후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돼. 관측 후에. 요거거든. 솔직히 나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나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일단은. 게다가 요 이론과 관련해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얼핏 접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은 아예 이해를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려고 해. 근데 최대한 정확한 위치를 관측하려다 보면 전자의 운동량이 부정확해져. 전자의 운동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정확하게 관측하려다 보면 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벌어져. 이거 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제대로 관측을 딱 했다라고 했을 때 관측된 대상 자체는 하나의 상태로만 결정된다는 건 원래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된 이걸로 결정됨으로써 원래 얘가 이랬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가 될까? 원래는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관측 결과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잘 봐. 사람들이 관측하기 전에 전자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확률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내가 현미경으로 전자를 관측하려고 해. 그래서 현미경으로 전자를 관측하려고 딱 전자를 놓고 현미경을 관측하려고 할 때 현미경을 관측하려면 전자가 빛을 쏘게 되잖아. 보려면. 근데 전자에 빛을 쏜다는 건 내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지만 빛을 쏜다는 건 전자의 그 빛의 광자가 전자에 영향을 줘서 어떤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잖아. 즉 관측 전에는 관측 후의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관측할 때 여러 요소가 빛 같은 요소가 개입이 되면서 원래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해가 될까? 실험을 했을 때 뭔가 영향을 줘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관측 전과 관측 후의 모습들이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관측 전에 A하고 B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지만 관측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관측의 실험의 영향을 받아서 A, B 중에 하나만 보이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하나로만 보이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 B라고 보였다. 그럼 얘는 B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A, B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였어 원래는. 근데 관측을 해서 B라고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되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양자역학은. 알겠니? 응?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이 파라미터를 이러한 양자중첩의 개념을 국소성의 원리로 반박
것이다. EPR 역설은 국소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 양자역학의 문제 제기 또는 방박 딱 이거야. 근데 계속 기억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긴 건 양자역학이야. 현재까지 적용된 건 양자역학이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EPR 역설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국소성의 원리! 자, EPR 역설에서 사용했었던 국소성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 국소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은 뭐 얘기하는 거지, 결국? 잔다면서 수면에 돌을 던져 물길이 이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물리학에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영역의 물체는 영향을 서로 직접 주지 못한다는 국소성의 원리를 따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국소성의 원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있어.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는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 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 이게 포인트야. 이게 국소성의 원리야. 이 국소성의 국자가 국한된다, 제한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제한된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제한된 공간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물체는 서로 직접적 영향 같은 걸 줄 수가 없다. 이게 국소성의 원리야. 이게 여기에 기반을 둔 게 EPR 역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에 의하면 물결이 곳에 다 퍼지기 전까지 처음 생기는 물결은 멀리 떨어진 곳의 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영향을 매개하는 매개물을 통해 영향이 차례차례로 전달된 물결을 일으킨다. 야, 그러면 매개물을 통해서 먼 곳까지 물결을 일으킨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개물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전달 속도를 유한하면 광속을 넘을 수 없다. 자, EPR 역설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 바이 아인슈타인이지.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 EPR 역설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전제가 뭐였어? 지금 이 단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물질에 의한 영향이 있어. 그 영향의 전달 속도야. 어떤 영향의 전달 속도는 무조건 광속, 기체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다야. 더 느리다야. 이게 일단 전제로 빨리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아니야.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EPR 역설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를 먼저 설명해. 국소성의 원리 설명했고, 아인슈타인의 요 어떤 영향의 전달 속도는 절대로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다. 요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한 거야. EPR 역설 설명을 위해서. 세 번째 단락 가볼게.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을 가기 전에 2번 문제의 2번 잠깐만 봐볼래? 답이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광속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안 되지. 어떤 영향의 전달 속도는 무조건 광속보다는 빠르지 않다가 맞는 말이잖아. 반대로 썼으니까 2번에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1번에 기억. 기억이 지금 현재 국소성의 원리야. 3번에 1번. 기억은 어떤 영향이 전달될 때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국소성의 원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간접적인 매개물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3번에 1번에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틀린 얘기지. 됐지? 응?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단락 가볼게. 이거 잘 봐. 실제로 EPR과 관련된 실제 사고 실험이 나오고 아인슈타인 잘 봐봐. 흰 바둑 안에 들어있는 상자와 검은 바둑 안에 들어있는 상자를 멀리 떨어진 두 별에 각각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죠. 두 별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잖아. 너는 가정한 거야. 사고 실험이야 이거. 양자역학의 논리대로 하면 한쪽 상자를 열어 바둑 안의 색을 관찰하면 다른 쪽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지 않고도 그 색을 알 수 있어.
있었다. 야, 그러지 않겠나? 예를 들어볼게. 두 개의 상자가 있어. 하나는 in A별에 있고 하나는 in B별에 있어. 세 번째 단락이 얘기를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두 상자에는 하나는 검은 바둑알, 하나는 흰 바둑알이 무조건 있는 거야. 여기는 흰 바둑알이 있어. A별에는. B별에는 검은색의 바둑알이 있어. 아씨, 이거 웃기지? 이게 흰색이고 이게 검은색인데 원래는. 근데 일단 여기다 쓴 거니까 요거 흰색 이게 검은색이야. 응?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잘 봐봐. 이게 이 사람이 이 상자를 확인하는 사람이 A별 쪽에 있는 얘를 확인하고 뭐가 어떤 색의 바둑알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할 때는 무슨 색깔? 흰색이 나와. 흰색을 확인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두 상자 중에 어느 한쪽 상자는 무조건 검은색이 들어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흰색을 확인했으면 이제 뭐라고 결정하겠냐? B별 상자는 검은색이 들었다. 이렇게 결정하겠지. 그렇잖아? 당연히 그렇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거 잘 봐봐. 그런데 얘는 두 가지 색의 바둑알은 먼 거리에 있음에도 서로 국소성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으며 다른 한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봐. 국소성의 원리는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간접적인 영향이야. 그런데 이 상황대로라면 여기 A별에서 흰색별을 확인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B별을 그러면 검은색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건 매개물 같은 거 없이 바로 B별의 검은색을 확인해버린 셈이지. 바로 B별의 검은색을 확인했다는 건 결국에는 국소성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야? 매개물 없이 바로 확인한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UPR 역설을 통해 양자역학의 이론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지칭하며 양자중첩의 개념을 부정하려 했다라는 얘기야. 잘 봐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가볼게. 이거 지금 무엇에 따라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얘 양자역학에 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야. 양자역학에 따라 하나가 결정이 됐으니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B별 상자는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가 바로 결정했잖아. 여기가 흰색이니까 저건 무조건 검은색이야. 바로 생각한 거잖아. 이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별이 얘네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결정은 광속보다 더 빠른 원격작용에 의한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그렇잖아. 빛의 속도로 영향을 줘가지고 제가 검은색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그게 아니라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인슈타인이 전제력 깔았던 이 사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원격작용으로 B별 상자가 검은색이라고 결정한 이 작용은 서로 역설적인 상황 아니냐 이게. 이해가 될까 이거? 여기서 EPR 역설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선생님 뭐가 역설입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EPR 역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아인슈타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전달하고 싶다는 방송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역학에 따라 여기 확인하면 흰색이라고 확인하면 나머지 별은 무조건 검은색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검은색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광속보다도 훨씬 더 빠른 원격작용에 의해서 바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영향의 전달 속도는 광속보다 느려야 되는데 더 빨라버려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역설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양자역학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국소성의 원리에 따른 이 전제에 따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될까? 다시 이해가 절반만이라도 이해되면 돼. 절반만이라도. 다시 자, 아인슈타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 모든 물체의 영향을 전달하는 속도는 광속보다 무조건 느려야 돼. 빛의 속도보다 무조건 느려야 돼.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른 이 실험에 따르면 사고 실험이지만 이 실험에 따르면 한쪽 별에 있는 좌두알이 흰색이라고 딱 알게 되면 그럼 나머지 쪽에 있는 B별에 있는 걸 검색해 라는 게 바로 결정을 내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럼 바로 결정한다는 건 빛의 속도가 빨리 결정하는 거지. 내가 벌써 바로 결정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가 얘한테 네 개체를 가지고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영향을 준 거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속도는 광속보다 느려야 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B별은 검은색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광속보다 빨리. 그러면 이거는 서로 안 맞지 않느냐. 역설이지 않느냐. 역설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역설이니까 오히려 문제다. 역설적인 상황이면 서로 모순되니까 모순이 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다라는 얘기야. 이게 EPR 역설이라는 얘기거든. 잘 봐. 그리고 다음 달라. 우리는 정확하게 원활하지 못할 때 확률로 한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실성을 따르면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이 필요하다. 자, 잘 봐봐. 다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 이 얘기로 왔거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의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억날까?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 운동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운동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고 확률적으로만 판단을 내린다 라는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란 말이야.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과학에서. 그런데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자연에 완벽하게 알 수 있으나 단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의 개념을 바탕으로 둔 양자중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분명히 원칙적으로.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무엇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개념을 바탕으로 양자중첩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양자역학상의 확률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야. 자, 봐봐. 아인슈타인이야. 이 아인슈타인에 따른다면 저기 무엇이라고 한다. 이 무엇은 숨은 변수거든 이게. 이 무엇이 숨은 변수야. 요 무엇이라고 하는 숨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무엇을 모르니까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양자중첩 개념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이 무엇을 알기만 한다면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몰랐었던 무엇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확률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 양자중첩, 양자역학 개념 이거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거 잘 봐. 오늘의 대부분의 과학자의 실제 실험을 통해 숨은 변수는 없다고 여긴다. 아이고. 오늘날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해? 숨은 변수 없어. 숨은 변수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뭔가에 대해서는 싹 다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과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에는 떠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야.
우리가 이것만 인식하면 아인슈타인은 확률 같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즉 순변수는 하나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거든. 그렇다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겠어? 확률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 양자역학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 결국 잘 봐. 이 얘기는 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결국 아인슈타인을 뭐 하는 거야? 이거 반박한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문제가 1번 문제였을 거야. 1번에 3번에 가만 해당되는 얘기로 보고 읽어보면 가는 특정 과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기대를 드러냈다. 특정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얘기 집어넣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 얘기로 반박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에 3번에 해당하는 가 설명은 맞는 얘기야 이거. 답이기도 하고 나도 반박이니까. 알겠니 이거 무슨 말인지? 어? 자, 이걸 바탕으로 3번의 기억도 잠깐만. 3번의 기억에는 니은과 간이 빼고 읽으면 기억은 양자동첩의 개념을 반박하기로 활용된다. 어떠냐? 결국에 맞는 얘기 아니야? 요 기억의 국소성의 원리인데 국소성의 원리는 EPR 역설에 기반을 두고 있고 EPR 역사는 양자역학을 반박하는 거니까 3번의 기억 얘기는 맞는 거지. 3번의 4번의 기억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역시 맞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3번의 5번의 기억은 확률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한다? 확률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건 양자역학 쪽이고 국소성의 원리는 확률적인 세계 같은 거 뒷받침하지 않은 쪽이다. 양자역학 비판한 거잖아 오히려.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나로 가볼 거야. 잘 봐. 나는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정리보다 이해가 중요해. 이건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아. 잘 봐봐. 사용 실험에 대한 머릿속에서 생각을 진행하는 실험으로 실험에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가정한 후에 이론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1930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박하기 위해 이거 반박하려고 상자 속의 시계라는 사고실험을 제안했다. 아인슈타인. 그럼 사고실험이야? 머릿속 생각실험이야?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으로 상자 오른쪽 면에 여닫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 요거 구멍.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시계는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어. 요거. 이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정확히 잴 수 있대. 광자가 들어있는, 광자는 빛에서 나오는 거야. 광자가 들어있는 광자함에서, 광자함이 여기 있네. 광자가 들어있는 광자함. 이 광자함에서 상자의 구멍을 통하여 한 개의 광자를 상자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 여기에서 광자를 이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대. 하나씩. 머릿속 실험이야. 응? 미친 것 같지 않냐, 근데? 이런 머릿속 실험들을 가지고 이론 발표하고 막 서로 싸우고 논쟁한다는 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진짜? 자, 이거를 상상으로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자의 위와 아래에는 각각 용수철과 추가 달려있고 여기 용수철, 여기 추. 옆에는 눈금을 밝히는 바늘이 있어. 여기 눈금 밝히는 바늘이 있어. 그래서 상자의 무게배를 잴 수 있대. 즉, 요 눈금이 하는 역할은 뭐야? 무게되는 역할이야. 저 눈금은 무게되는 역할이야. 아니, 용수철에 추다는 거는 이제 추로 달아가지고 무게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 눈금이 결국 무게를 나타내는 거야. 먼저 상자의 무게를 재. 자, 먼저 상자의 무게를 재. 그리고 상자 안에 광자가 한 개 빠져나올 때까지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그 시간을 상자 속의 시계를 이용해서 재고 상자의 무게를 다시 재. 무슨 말이야? 광자 안에서 광자 하나를 문 열어서 빼. 그럼 광자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재는 거야. 눈금 보고 다시 그 무게를 재는 거야. 이때 무게 변화로부터 상자의 질량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겠냐 일단? 그냥 광전을 무게를 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저 틈으로 광자 하나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럼 이 상자 안의 무게는 어쨌든 광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나갈 테니까 무게는 줄 것이다. 이 얘기거든 지금. 그리고 이어서 볼게.
이 상수를 말해주는 것은 광자 한 개가 상자 밖으로 나오기까지 상자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과 상자의 무게를 알아낸 광자의 질량을 동시에 엄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고 실험으로 뭘 구할 수 있는 거냐? 생각을 해봐. 광자 나가기 전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광자를 내보내고 무게를 다시 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상자의 원래 최초 상자, 그러니까 광자가 나가기 전에 무게에서 광자가 나간 뒤에 이 상자 무게를 재면, 빼서 재면 광자 자체 무게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이해돼? 응? 아니, A 플러스 광자의 무게를 먼저 재고 광자가 빠져나가고 A의 무게를 재면 이 무게에서 얘를 뺀 건 광자 아니야. 그래서 광자 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측정된 질량을 이용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질량 에너지 방정식 E는 mc 스퀘어. 엄청 유명한 거잖아 이것도. 이거를 만들어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머릿속으로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E는 mc 스퀘어. 그냥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그리고 이를 통해 광자의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 거래. 요거 E가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게도 알 수 있고 에너지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만약 이 사고 실험이 옳다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너지므로. 자, 불확정성의 원리가 아까 뭐였어? 관측 전의 양자 중첩 상태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는 아까 위치 또는 운동량이 에너지잖아. 위치, 운동량 중 결국 하나만 정확하다.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란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무너져? 위치하고 에너지 어때? 질량과 에너지 다 구하잖아. 이걸로 질량도 구하고 질량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구하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을 통해서 위치도 구하고 에너지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정확하지 않다. 나머지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확정성 원리가 무너진다는 건 두 개 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위치, 운동량 모두 구한다는 얘기야. 모두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근접을 하는 양자역학 및 코펜하겐 해석이 잘못된 것이 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인 거야. 잠깐 여기 밑줄이 불확정성의 원리거든. 4번에 니은 잠깐만 봐볼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깐 거니까. 그리고 3번에 5번에 니은도 볼래? 확률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확률적인 세계관이잖아. 확률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3번에 니은과 달리 양자 중첩의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요거 니은에 나와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 역학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양자 중첩에 대해서 옹호하는 원리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고. 됐지? 돌아가서 아예 마지막. 자,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했어. 닐스 보어가 반박한 거야? 그럼 닐스 보어는 누구 편이겠냐? 아인슈타인 편은 절대 아니고 일단 아마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 편이겠지. 응? 괴리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자가 빠져나가도 시계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측해야 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냐? 광자가 빠져나가고 시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관측해야 돼. 근데 물체를 본다는 것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늘과 눈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바늘과 눈금의 빛을, 즉 광자를 쪼여야 한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쪼여진 광자가 상자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눈금이 변화하게 된다. 이해가 돼? 이걸 측정하려면 보여야지.
시계 눈금이 보여야지 시간 측정하려면. 그러면은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시계니까 저 시계의 시간을 보려면 빛이 들어가야지 내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인해서 쪼인 광자가 반사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야. 이게 기본 상식이야. 빛의 광자가 쪼여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시각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 이걸 보려면 광자가 들어가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무게가 변하는 거 아니야? 아까 광자 무게 됐는데 광자가 들어가버려요. 광자를 빼는데 이거 보려면 들어가야 거야. 그럼 무게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 다시. 그럼 실험이 정확하지 않은 거지. 이해가 될까? 그리고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순간의 질량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져. 질량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야. 즉, 눈금과 시계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상자의 무게를 측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 무게 측정을 위해 눈금을 읽을 때 눈금 바늘에도 광자가 부딪히기 때문에 바늘은 절대로 정지있는 상태가 아닌 미시적으로 광자 때문에 바늘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 야, 그거 같아. 야, 이 눈금 보려면 또 빛이 있었을 것이고, 빛이 있었을 것이니까 저 눈금에 빛이 쪼였을 것이고, 눈금과 바늘의 빛이 쪼였다는 건 광자가 얘네들한테 타격을 가했다는 얘기잖아. 타격을 가했으니 얘네들이 완전 고정이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흔들렸을 것이다 이거야. 이해가 돼? 그럼 미세하게나마 흔들렸을 테니 정확한 측정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또 관측하는 순간에는 요수철이 흔들리며 상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자의 질량과 속도에 곱으로 정의되면 상자의 운동량도 불확실해진다. 흔들리니까 운동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거야. 흔들리니까. 그러면 눈금에 위치한 상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양자역학이라는 거거든. 봐봐, 아까 내가 현미경 얘기했었지.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그 전자에 빛을 쏘게 되면 전자 상태가 원래 상태가 아니라 변하게 된다 그랬잖아. 광자를 맞아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이거거든. 미세하게나마. 여기도 이걸 보는 순간 빛을 짜내고 빛이 쪼여드는 순간 광자가 얘한테 탕! 타격을 간다 이거야. 근데 상태가 변한다 이거야. 그럼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셋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내용인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에 의해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은 우리 클리닉 교재에 있었던 얘기거든. 바로 이번 주 클리닉 교재에 있었던 얘기 기억나나? 기차 빛 쏘고 아래로,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서 아래쪽에 이 빛의 속도는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거의 거리가 얘가 이 거리보다, 즉 이 거리가 이거보다 늘어났으니 시간도 속력이 똑같으니 더 늘어난다 이거 아니야.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갔고 시간이 덜 갔다, 느리게 갔다 이거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른다. 즉 요거 있죠, 요거. 예, 움직이고 이 안에 있는, 같이 정지해 있는, 같이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을 계속 크게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중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것보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중력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받는 거야. 그럼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을 상대적으로 이것도 더 얘보다는 더 적었으니 느리게 흐른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주장으로 반박했어. 보어가 아인슈타인의 주장으로 반박한 거야. 그러니까 보어가 아인슈타인을 까는데 네 주장에 따르면 네 의견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잘 봐. 상대에서 광자가 출되었을 때 상대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중력이 약해져. 질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중력이 약해지지. 아니, 몸무게가 많으면 몸무게만큼 중력이 강한 얘기고 몸무게가 적으면 몸무게 줄어든 만큼 중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중력성의 변화는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력의 변화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영향을 주니까 저 시간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걸 보는 시간 자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미시세계 수준의 적분과 해석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했고 아인슈타인은 수년간 지속된 양자역학과의 싸움에서 되면 상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인슈타인은 다른 것들은 아인슈타인이 이겼지만 양자역학에서만큼은 아인슈타인은 진 거라 그랬어 분명히. 근데 양자역학을 반박하는 아인슈타인의 실험 내용들 엄청 등장해. 지금 엄청 많이 나왔걸. 그러니까 좀 이해를 약간이라도 해뒀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4번 문제 바로 볼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보기에는 아인슈타인과 보의 대화이고 보기에는 이해되는 학생의 반응이다. 가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학생의 반응도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근데 어렵지 않아. 야, 아인슈타인 이런 말 했다. 양자역학 지지하는 당신 말대로라면 다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곳에 있고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그곳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첩이라고 했잖아. 보어는 양자역학 쪽이니까 다른 우리가 보기 전까지,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돼? 이거란 말이야.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냐. 다른 우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생각이긴 솔직히. 그런데 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달이 그곳에 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달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은 봐야지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결정된다. 보지 않는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모른다. 양자역학이야. 한마디로 보는 양자역학 쪽 얘기고 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비판한 쪽 얘기야. 그렇다면 기억! 달이 우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양자 중첩의 개념을 부정한다. 어때? 맞는 거지. 자, DNA. 달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보호의 말은 수능 변수가 있으면 있죠. 야, 수능 변수는 아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까면서 수능 변수 없다 그랬지. 보어는 아인슈타인 까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과학자 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럼 수능 변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유는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에 보어는 측정된 우리가 가려할 때 우리가 정지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상태. 야, 흔들리는 거야. 관측돼서 있지. 빛을 쏴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관측자인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빛을 쏴야 흔들리는 거잖아. 그럼요. 우리가 흔들린다. 아니지. 그럼 정답은 4번의 1번. 했니? 응? 자,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얘기해주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 내가 조금 시간을 살짝 투자를 한 거야. 알아놔야 돼. 쉬었다가 빈락 남은 질문 하나와 문학 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거 앞으로 계속 이 질문 많이 보게 될 거야.